당나라 말기 낙양의 거리는 저 문은 해의 금빛으로 물들어 있었습니다. 선비 장생은 자신의 초라한 행색을 뒤로하고 낙양을 떠날 준비를 마쳤습니다. 그는 고향을 떠나 오랜 친구 무공을 찾아가기로 결심했습니다. 무공은 이미 관직에서 성공하여 장생의 앞날에 큰 도움이 될 인물이었습니다. 장생의 곁에는 듬직한 종복이 말 한 마리를 끌며 동행하고 있었습니다. 며칠간의 여정 끝에 그들은 거대한 숲과 험준한 산맥에 도달했습니다. 갑자기 하늘이 어두워지며 공기 중에 습한 기운이 감돌기 시작했습니다. 새들은 노래를 멈추었고 숲은 기이할 정도로 정적에 휩싸였습니다. 장생은 불길한 예감을 느꼈으나 걸음을 멈출 수는 없었습니다. 첫 번째 빗방울이 그의 갓 위로 툭 하고 떨어졌습니다. 순식간에 하늘은 구멍이 뚫린 듯 폭우를 쏟아내기 시작했습니다. 천둥 소리가 산맥을 울리며 짐승들의 포효처럼 들려왔습니다. 빗줄기는 너무나 거세어 앞을 제대로 분간하기조차 힘들었습니다. 종복은 말의 고삐를 꽉 쥐며 근처에 쉴 곳이 있는지 살폈습니다. 하지만 주변에는 인가도 없고 오직 무성한 숲을 뿐이었습니다. 기온은 급격히 떨어졌고 장생의 입술은 파랗게 질려갔습니다. 더 이상의 행군은 무리라고 판단한 그들은 산속 깊은 곳으로 향했습니다. 숲의 깊은 어둠 속에서 거대한 바위 절벽이 모습을 드러냈습니다. 다행히 바위 밑에는 비를 피할 만한 작은 공간이 있었습니다. 그들은 그곳에 짐을 풀고 젖은 몸을 가다듬기로 했습니다. 말은 절벽 구석에 묶어두고 종복은 마른 나뭇가지를 모으러 나갔습니다. 장생은 품속에 숨겨온 젖은 책들을 조심스럽게 꺼내보았습니다. 먹물이 번진 글자들을 보며 그는 자신의 처량한 신세를 한탄했습니다. 그때 숲속 깊은 곳에서 정체 모를 짐승의 울음소리가 들려왔습니다. 그것은 늑대의 소리도 호랑이의 소리도 아닌 기괴한 울림이었습니다. 종복은 돌아오지 않았고 숲의 어둠은 더욱 짙어만 갔습니다. 말은 무언가에 겁을 먹은 듯 뒷걸음질을 치며 힝거렸습니다. 장생은 떨리는 손으로 옆에 두었던 지팡이를 움켜잡았습니다. 숲 저편에서 무언가 무거운 것이 젖은 흙을 밟는 소리가 났습니다. 장생은 숨을 죽인 채 어둠 속의 움직임을 살폈습니다. 저 멀리 나무들 사이로 기이한 푸른 빛이 잠깐 반짝였습니다. 그것은 짐승의 눈이라기엔 너무나 거대하고 서늘했습니다. 장생은 급히 몸을 뒤로 물러 바위 구석으로 더 깊이 숨었습니다. 빗소리가 조금씩 잦아들자 오히려 주변의 소리가 더 선명해졌습니다. 하는 기괴한 신음소리가 바람을 타고 들려왔습니다. 종복을 부르려 했으나 장생의 목소리는 공포에 질려 나오지 않았습니다. 갑자기 말의 울음소리가 비명처럼 숲속을 찢어 놓았습니다. 장생은 소리가 나는 쪽을 보았고 그곳에는 믿을 수 없는 광경이 펼쳐져 있었습니다. 어둠 속에서 거대한 그림자가 말의 목을 낚아채고 있었습니다. 그것은 인간도 짐승도 아닌 전설 속의 괴물 야차였습니다. 야차의 입가에는 붉은 피가 흘러내리고 있었고 눈은 장생을 향했습니다. 장생은 자신도 모르게 바닥에 주저앉아 뒷걸음질을 쳤습니다. 괴물의 거친 숨소리가 동굴 안을 가득 채우며 다가오기 시작했습니다. 이제 장생에게 남은 것은 오직 죽음의 공포뿐이었습니다. 하지만 야차는 갑자기 걸음을 멈추고 숲속 다른 쪽을 노려보았습니다. 어둠 속에서 누군가의 발자국 소리가 천천히 다가오고 있었습니다. 장생의 심장은 터질 듯이 뛰었고 그는 이것이 구원인지 또 다른 재앙인지 알 수 없었습니다. 야차가 갑자기 낮은 으르렁거림과 함께 숲으로 몸을 날려 사라졌습니다. 정막이 흐르는 가운데 낯선 여인의 목소리가 빗소리 사이로 들려왔습니다. 과연 그녀는 누구이며 이 황량한 산속에서 왜 홀로 나타난 것일까요? 빗줄기가 조금씩 가늘어지기 시작할 무렵 장생은 주위의 공기가 기이하게 무거워졌음을 느꼈습니다. 숲의 정적을 깨고 들려오는 것은 오직 말을 묶어둔 곳에서 들리는 불규칙한 숨소리뿐이었습니다. 갑자기 고요한 밤의 정적을 찢는 말의 처절한 비명소리가 숲을 뒤흔들었습니다. 장생은 본능적으로 몸을 숨기며
소리가 나는 쪽으로 조심스럽게 고개를 돌렸습니다. 그가 목격한 것은 인간의 형상을 했으나 절대 인간일 수 없는 거대한 그림자였습니다. 그 괴물은 날카로운 손톱으로 말의 가슴팍을 찢어내고 있었습니다. 뜨거운 피가 튀어오를 때마다 괴물은 짐승 같은 신음소리를 내뱉었습니다. 장생은 공포에 질려 입을 틀어막았고 심장이 터질 듯이 뛰기 시작했습니다. 소문으로만 듣던 식인 괴물, 야차가 눈앞에서 생생하게 존재하고 있었습니다. 말의 살점이 뜯겨나가는 기괴한 소리가 장생의 귓가를 집요하게 파고들었습니다. 이곳을 당장 벗어나지 않으면 다음 차례는 자신이 될 것이 분명했습니다. 그는 숨을 죽인 채 천천히 뒷걸음질을 치며 어둠 속으로 몸을 숨기려 했습니다. 하지만 발밑에 있던 마른 나뭇가지가 그의 무게를 견디지 못하고 부러지고 말았습니다. 탁 하는 작은 소음이 적막한 숲속에서 천둥 소리처럼 크게 울려 퍼졌습니다. 식사를 멈춘 야차가 서서히 고개를 돌려 장생이 숨은 곳을 향했습니다. 괴물의 노란 눈동자가 어둠 속에서 번뜩이며 장생의 위치를 정확히 찾아냈습니다. 장생은 더 이상 숨을 수 없음을 깨닫고 무작정 숲 아래로 달리기 시작했습니다. 야차는 소름 끼치는 괴성을 지르며 네 발로 기어 장생을 추격하기 시작했습니다. 뒤를 돌아볼 여유조차 없이 장생은 앞을 가로막는 나뭇가지들을 헤치며 나아갔습니다. 괴물의 발톱이 뒤에서 나무 기둥을 긁는 소리가 점점 더 가까워졌습니다. 진흙탕에 발이 미끄러져 넘어질 뻔할 때마다 그는 살아야 한다는 일념으로 다시 일어났습니다. 야차의 거친 숨소리가 이제는 바로 귓등에서 들리는 것만 같았습니다. 가슴이 터질 듯 아파오고 다리는 천근만근 무거워져만 갔습니다. 숲은 마치 끝이 없는 미로처럼 장생을 가두고 놓아주지 않는 듯 했습니다. 갑자기 눈앞에 가파른 절벽이 나타나 장생은 급히 발걸음을 멈추어야 했습니다. 뒤를 돌아보자 어둠 속에서 야차의 거대한 체구가 서서히 모습을 드러냈습니다. 이제는 도망칠 곳도 숨을 곳도 없는 절체절명의 위기였습니다. 괴물은 승리를 확신한 듯 찢어진 입가로 기괴한 미소를 지어 보였습니다. 장생은 주위에 널려있는 돌멩이라도 집어던지며 저항해보려 했습니다. 그러나 야차는 가볍게 몸을 날려 돌을 피하고는 순식간에 거리를 좁혀왔습니다. 그 순간 숲의 옆쪽에서 익숙한 여인의 목소리가 들려왔습니다. 이쪽이에요, 선비님. 어서 이리로 숨으세요. 공포와 혼란 속에서도 장생은 본능적으로 그 목소리가 향하는 곳으로 발을 내디뎠습니다. 야차는 먹잇감을 놓치지 않으려는 듯 뒤쫓으며 날카로운 발톱을 휘둘렀습니다. 장생은 덤불 속으로 몸을 던지듯 굴러내려가며 여인의 뒤를 쫓았습니다. 이상하게도 그 여인이 지나가는 자리마다 짙은 안개가 피어올라 야차의 시야를 가렸습니다. 야차는 안개 속에서 장생을 놓치고는 분노에 가득 찬 포효를 내질렀습니다. 멀어지는 괴물의 소리를 들으며 장생은 비로소 거친 숨을 몰아쉴 수 있었습니다. 하지만 그가 여인을 따라 도착한 것은 사람이 살 수 없는 음산한 공동묘지였습니다. 여인은 말없이 어느 커다란 무덤 구덩이를 가리키며 그 안으로 들어가라고 손짓했습니다. 장생은 살아남기 위해 그 깊고 어두운 구덩이 속으로 몸을 숨기기로 했습니다. 구덩이 밑바닥에 발이 닿는 순간 장생은 뭔가 딱딱하고 차가운 느낌을 받았습니다. 손을 뻗어 바닥을 더듬던 그의 손에 걸린 것은 축축하게 젖은 인간의 머리카락이었습니다. 그 무덤 속에는 장생 혼자가 아니었으며 수많은 시체들이 겹겹이 쌓여 있었습니다. 과연 이 시체들의 정체는 무엇이며 여인은 왜 그를 이곳으로 인도한 것일까요? 장생은 여인의 손에 이끌려 깊고 어두운 흙구덩이 속으로 몸을 던졌습니다. 축축한 흙벽이 장생의 온몸을 차갑게 감싸 안으며 사방을 가로막았습니다. 그는 거친 숨을 몰아쉬며 위쪽의 좁은 구멍을 조심스럽게 올려다 보았습니다. 빗줄기 사이로 야차의 거대한 그림자가 구덩이 위를 서성이며 지나갔습니다. 장생은 괴물에게 들키지 않으려 두 손으로 입을 꽉 틀어막았습니다. 옆에 서 있던 여인은 미동도 없이
어둠 속에서 앞만을 응시하고 있었습니다. 야차의 발소리가 멀어지자 장생은 겨우 정신을 차리고 주위를 살폈습니다. 어디선가 코를 찌르는 지독한 악취가 진흙 냄새와 섞여 올라왔습니다. 발밑에 닿는 느낌이 부드러운 흙이 아니라 딱딱하고 불쾌한 무언가였습니다. 번개가 하늘을 가르자 구덩이 안의 풍경이 찰나의 순간 드러났습니다. 그의 발밑에는 여러 구의 시체들이 겹겹이 쌓여 진흙 속에 파묻혀 있었습니다. 시체들의 눈은 모두 무엇인가에 겁에 질린 듯 크게 떠져 있었습니다. 장생은 소리를 지르려다 시체의 창백한 손이 자신의 발목을 잡고 있는 것을 보았습니다. 그는 미친 듯이 발을 저으며 시체 더미에서 벗어나려 몸부림쳤습니다. 하지만 구덩이는 너무나 좁아 시체를 피할 수 있는 곳이 아무데도 없었습니다. 함께 있던 여인은 시체들 사이에서도 평온한 표정으로 서 있었습니다. 장생은 그녀가 사람이 아닐지도 모른다는 공포에 휩싸여 뒷걸음질 쳤습니다. 여인이 천천히 손을 들어 구덩이 구석의 낡은 상자 하나를 가리켰습니다. 장생은 떨리는 손으로 진흙 속에 반쯤 파묻힌 상자를 끌어당겼습니다. 상자 안에는 금은보화가 아니라 피에 젖은 장부와 비단 옷가지가 들어 있었습니다. 그것은 최근 낙양 근처에서 사라진 상인들의 물건임이 분명해 보였습니다. 누군가 무고한 사람들을 죽이고 이곳을 시체 유기 장소로 써온 것이었습니다. 바로 그 순간 구덩이 위쪽에서 사람들의 거친 목소리가 들려왔습니다. 횃불의 불빛이 구덩이 안으로 쏟아져 들어오며 장생의 얼굴을 비췄습니다. 여기 도둑놈의 소굴을 찾았다 라는 함성 소리가 숲을 울렸습니다. 장생은 자신은 도둑이 아니라며 결백을 주장하며 소리쳤습니다. 하지만 병사들은 장생의 손에 든 피 묻은 장부를 보고 그를 흉악범으로 단정했습니다. 병사들이 던진 밧줄이 장생의 몸을 옥죄듯 날아와 감겼습니다. 뒤를 돌아보자 자신을 안내했던 여인은 온데간데 없이 사라지고 없었습니다. 그 대신 그녀가 서 있던 자리에는 목이 꺾인 여인의 시신만이 놓여 있었습니다. 장생은 억지로 구덩이 밖으로 끌려 올라가며 거칠게 저항했습니다. 땅 위로 끌려 나오자마자 병사들의 차가운 발길질이 그의 옆구리를 강타했습니다. 진흙 범벅이 된 장생의 얼굴 위로 빗물과 눈물이 한데 섞여 흘러내렸습니다. 소탕반의 대장이 장생의 턱을 거칠게 들어올리며 매서운 눈초리로 쏘아보았습니다. 이 많은 사람을 죽이고도 감히 선비 흉내를 내며 목숨을 구걸하느냐. 장생은 공포와 억울함에 목이 메어 아무 말도 할 수 없었습니다. 멀리 어둠 속에서 야차의 소름 끼치는 울음소리가 다시 한번 들려왔습니다. 병사들도 그 기괴한 소리에 주춤하며 주위를 경계하기 시작했습니다. 대장은 서둘러 장생을 압송하여 이곳을 벗어나라고 명령을 내렸습니다. 장생은 시체 가득한 무덤을 뒤로하고 관가로 끌려가며 자신의 운명을 한탄했습니다. 그런데 끌려가던 장생의 눈에 진흙 속에서 살아 움직이는 듯한 손 하나가 보였습니다. 그 손목에는 죽은 줄만 알았던 자신의 종복이 차고 있던 팔찌가 채워져 있었습니다. 종복이 살아있는 것인지 아니면 그 또한 이 참극의 희생자가 된 것인지 알 수 없었습니다. 장생은 비명을 지르려 했지만 병사가 그의 입에 헝겊을 물려버렸습니다. 어둠 속에서 누군가 장생의 이름을 부르는 낮은 속삭임이 빗소리에 섞여 들려왔습니다. 장생은 자신의 이름을 부르는 그 기괴한 목소리에 온몸의 피가 차갑게 식는 것을 느꼈습니다. 그는 숨을 죽인 채 축축한 흙벽에 몸을 바짝 붙이고 떨리는 눈으로 주위를 살폈습니다. 하지만 대답 대신 돌아온 것은 무덤 위쪽에서 들려오는 거친 발자국 소리였습니다. 갑자기 쾅 하는 소리와 함께 무덤의 입구를 막고 있던 흙더미가 무너져 내렸습니다. 강렬한 횃불의 불빛이 장생의 눈을 찔렀고 그는 비명을 지르며 얼굴을 가렸습니다. 여기 도적놈이 숨어 있었구나 하는 거친 고함 소리가 좁은 공간을 가득 메웠습니다. 장생은 자신이 선비라며 항변하려 했으나 거친 손길에 의해 밖으로 끌려 나갔습니다. 차가운 빗물이 얼굴에 쏟아졌고 그는 진흙탕 바닥에 내팽개쳐졌습니다. 갑옷을 입은 병사들이 칼을 뽑아들고 장생을 둥글게 포위하며 위협했습니다.
그들의 발치에는 무덤 안에서 함께 끌려 나온 참혹한 시신들이 놓여 있었습니다. 소탕반의 대장은 시체들과 도적의 작물을 번갈아 보며 장생을 매섭게 노려보았습니다. 장생은 떨리는 목소리로 자신은 그저 야차를 피해 숨은 것뿐이라고 소리쳤습니다. 병사들은 야차라는 말에 비웃음을 터뜨리며 그를 발로 걷어찼습니다. 장생은 옆구리에 가해진 충격에 비명을 지르며 진흙바닥을 뒹굴었습니다. 대장은 이놈이 시체들의 물건을 훔치고 죽인 살인마가 분명하다고 단언했습니다. 장생의 보따리 안에서 나온 금부치들이 증거품으로 병사들의 손에 들렸습니다. 그것은 장생의 것이 아니라 무덤 속에 원래 있던 것들이었으나 아무도 믿어주지 않았습니다. 병사들은 장생의 거친 포박을 시작했고 굵은 밧줄이 그의 살을 파고들었습니다. 한때 고고했던 선비의 자존심은 흙탕물 속에 처박혀 짓밟혔습니다. 그는 밧줄에 묶인 채 병사들에게 끌려 어두운 숲길을 걷기 시작했습니다. 비틀거리는 발걸음마다 진흙이 사방으로 튀었고 육체적인 한계가 찾아왔습니다. 장생은 억울함에 눈물을 흘렸으나 빗물에 씻겨 내려갈 뿐이었습니다. 숲의 저 멀리서 다시 한번 짐승의 울음소리 같은 괴성이 들려왔습니다. 병사들이 멈춰서서 소리가 난 방향으로 칼을 겨누며 긴장한 기색을 보였습니다. 안개 속에서 누군가 천천히 걸어 나오는 그림자가 보였습니다. 그 그림자는 낯익은 형태를 띠고 있었으며 장생의 심장은 요동치기 시작했습니다. 안개를 헤치고 나타난 인물은 다름 아닌 야차에게 죽은 줄 알았던 종복 덕구였습니다. 장생은 덕구의 이름을 부르려 했으나 목소리가 나오지 않았습니다. 덕구의 옷은 피 한 방울 묻지 않은 채 너무나도 깨끗하고 단정했습니다. 그는 아무런 감정도 느껴지지 않는 무표정한 얼굴로 장생을 바라보았습니다. 병사들이 누구냐고 소리쳤으나 덕구는 대답 없이 그저 장생에게로 다가왔습니다. 덕구가 가까이 올수록 주변의 온도가 급격히 떨어지는 듯한 한기가 느껴졌습니다. 나으리, 왜 저를 두고 도망치셨습니까? 라는 덕구의 목소리가 허공에 울렸습니다. 그 목소리는 입에서 나오는 것이 아니라 장생의 머릿속에서 직접 들리는 것 같았습니다. 병사들은 아무 소리도 듣지 못한 듯 덕구를 미친 사람 취급하며 칼을 휘둘렀습니다. 그러나 칼날은 덕구의 몸을 그대로 통과해 허공만을 갈랐습니다. 비명을 지르며 흩어지는 병사들 사이에서 장생은 혼자 남겨졌습니다. 덕구는 이제 장생의 바로 앞에 서서 서서히 고개를 숙여 그를 내려다보았습니다. 덕구의 목에는 거대한 야차의 이빨 자국이 검은 구멍처럼 뚫려 있었습니다. 이제 같이 가셔야지요라는 덕구의 손이 장생의 어깨를 잡는 순간 숲 전체가 뒤흔들렸습니다. 덕구의 차가운 손이 닿는 순간 장생은 비명을 지르며 뒤로 물러났습니다. 하지만 눈을 떴을 때 그의 앞에는 덕구가 아닌 낯익은 얼굴의 사내가 서 있었습니다. 그는 바로 장생이 그토록 찾아 헤맸던 낙양의 오랜 친구 무공이었습니다. 무공은 관아의 관리로서 장생의 억울한 사정을 듣고 직접 조사를 위해 달려온 것이었습니다. 장생은 눈물을 흘리며 산속에서 겪은 야차와 무덤 속의 시체들에 대해 쏟아내듯 말했습니다. 무공은 장생이 지목한 산속의 무덤과 그 인근의 강도들을 즉시 추적하기 시작했습니다. 병사들은 장생이 묘사했던 기괴한 무덤터를 포위하고 땅을 파헤치기 시작했습니다. 그곳에서는 장생의 말대로 실종되었던 상인들과 부녀자들의 차가운 시신들이 쏟아져 나왔습니다. 무공의 지휘 아래 도적대의 은거지가 습격당했고 진범인 강도들이 줄줄이 포박되었습니다. 붙잡힌 강도들은 자신들이 저지른 끔찍한 살인과 약탈을 하나둘씩 자백하기 시작했습니다. 놀랍게도 그들 중에는 살아있다던 덕구의 얼굴을 한 가짜 하인도 포함되어 있었습니다. 그 가짜 덕구는 장생을 유인해 죽이고 재물을 뺏으려 했던 도적 무리의 일원이었습니다. 장생은 무공의 증언과 강도들의 자백 덕분에 억울한 살인 누명을 완전히 벗게 되었습니다. 모든 조사가 끝난 후 장생은 친구 무공의 집에서 깊은 잠에 빠져들었습니다. 꿈속에서 장생은 다시 그 안개 낀 숲의 무덤가로 돌아가게 되었습니다. 무덤 위에는 그를 도왔던 의문의 여인이 단아한 모습으로 서 있었습니다. 그녀는
이제야 원한을 풀었다며 장생에게 고개 숙여 깊이 감사 인사를 전했습니다. 그녀는 자신이 도적들에게 살해당한 후 시신이 버려진 그 무덤의 주인임을 고백했습니다. 장생이 본 야차는 사실 도적들의 잔인함을 형상화한 환영이었거나 그녀가 부린 사자였음을 암시했습니다. 당신의 발걸음이 아니었다면 우리의 억울함은 영원히 땅속에 묻혔을 것이라고 그녀는 말했습니다. 여인의 모습은 아침 안개처럼 서서히 흩어지며 어둠 속으로 사라져갔습니다. 잠에서 깨어난 장생의 머리맡에는 숲에서 본 것과 같은 하얀 꽃 한 송이가 놓여 있었습니다. 그는 모든 것이 단순한 우연이 아닌 죽은 자들의 간절한 부름이었음을 깨달았습니다. 장생은 출세만을 쫓던 과거의 자신을 버리고 공정한 관리가 되겠다는 다짐을 했습니다. 그는 무공과 함께 다시 산을 찾아 억울하게 죽은 이들을 위해 정중히 제사를 지냈습니다. 향 연기가 하늘로 피어오르며 숲을 감싸던 불길한 기운은 완전히 씻겨 내려갔습니다. 장생은 문득 자신의 종복 덕후가 정말로 죽었는지 아니면 어딘가 살아있는지 궁금해졌습니다. 하지만 이제는 죽음조차 끝이 아닌 새로운 인연의 시작임을 그는 알고 있었습니다. 낙양의 법정에서 강도들은 엄중한 처벌을 받았고 정의는 마침내 실현되었습니다. 사람들은 낙양 선비 장생의 기이한 모험담을 수군거리며 인과응보의 진리를 되새겼습니다. 무공은 친구의 변한 모습에 흡족해하며 그에게 중요한 관직을 추천해 주었습니다. 세월이 흘러 장생은 억울한 백성이 없도록 살피는 명망 높은 관리가 되었습니다. 그러나 비가 내리는 밤이면 그는 여전히 산속의 그 무덤가를 떠올리곤 했습니다. 그때의 공포는 사라졌지만 여인의 슬픈 눈망울은 그의 기억 속에 깊이 각인되어 있었습니다. 산자와 죽은 자의 경계가 허물어졌던 그 밤은 장생의 인생을 영원히 바꾸어 놓았습니다. 진실은 때로 가장 어두운 곳에서 가장 기괴한 모습으로 우리를 찾아옵니다. 야차의 울음소리는 더 이상 들리지 않았고 숲은 영원한 안식에 들어갔습니다. 장생은 조용히 눈을 감으며 모든 원혼의 넋이 위로받기를 기도했습니다. 낙양의 밤은 이제 더 이상 공포가 아닌 평온함으로 가득 찼습니다. 이것으로 낙양 선비 장생과 무덤 속 여인의 기묘한 이야기는 막을 내립니다.